EKN 에너지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KN 에너지경제TV는 지금부터 2014년 제3차 에너지미래포럼을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조한익 사장의 주제특강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특강은 에너지 부분 혁신과 제6의 물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미래포럼이 열리고 있는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 볼륨을 연결하겠습니다. (2014년) 제3차 에너지 미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포럼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말에 그 외신을 보니까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의회의 손을 빌어서 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EPA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수송용 차량의 온실가스 이 감축 대책, 그리고 미국에서 아직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공론화시키면서 일부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핵심 아젠다가 바로 미국 스스로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105불 전후로 해서 이렇게 수년간 지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에너지 시장이 상당히 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들은 곳곳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포럼 하면서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조한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사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많이 모셨습니다. 상사로 모시고 그때 칭찬도 많이도 받고 또 야단도 좀 맞은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사실은 많이 배운 그런 선배님이지만 제가 어렵게 청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모시기 어려운 조 사장님 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전사장 조한익입니다. 다음 주 되면 제가 임기에 딱 반이 되는 시점입니다. 1년 반쯤 되는데 여기저기서 나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 해서 강연을 적지않게 다녔습니다만은 갈수록 모르는 것 같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참 갈수록 이게 굉장히 넓고 깊은 분야다, 또 다른 분야하고 많이 이게 같이 섞여서 돌아가는 분야다 하는 걸 느끼고 있고, 또 오늘은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이승훈 위원장님이라든지 손양훈 원장님이라든지 정말 제가 사사를 해도 한참 해야 될 분들 앞에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이재훈 대표께서 30년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뭐 같이 일을 하고 뭐 칭찬도 받고 뭐 나무람도 받고 그랬다는데 1년 반 동안 한전 사장으로서 느낀 거 내지는 뭐 경험한 거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해달라 해서 부득이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혁신의 새로운 물결 에너지 산업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E하고 IBM을 저희가 사례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상황 변화에 맞춰서 변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하지 가능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기업이 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GE하고 IBM을 갖다 예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은 예로서 이 두 기업을 들었습니다. GE 같은 경우에는 뭐 1892년에 설립을 해서 수많은 업종을 그 동안에 영위하면서 지금은 뭐 13개 에너지, 금융, 그다음에 항공 이런 분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IBM도 마찬가지로 대형 컴퓨터, 소형 컴퓨터 하면서 지금은 전체 그 수입 매출의 반을 컨설팅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캡코라는 회사, 이 회사도 금년으로 117년이 됐습니다. 117년 된 회사입니다. 그 116년이군요. 한성전기라고 고종 황제가 사제를 털어서 만든 회사입니다. 회사고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통합도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한 번도 업종을 안 바꾼 회사가 한전입니다. 한 번도. 한 가지 제품만 지금까지 115년 동안 파는 회사가 한전이고 영업이라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데가 한전입니다. 물론 해외 영업 같은 거는 굉장히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전기를 팔기 위한 영업 같은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를 안 팔기 위해서 우리 제품 좀 적게 써주십시오 하면서 캠페인을, 그러니까 소위 그 역세일즈죠. 그것을 한 회사가 한전이고 그런 회사가 지금 115년 동안 안 망하고 현재까지 살아온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해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그 국가나 기업이나 산업이나 보면은 다들 혁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성공이 따르고 그 혁신에 안주하고 거품이 생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거품이 꺼지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한전 같은 경우는 115년 있으면서 현재까지 왔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이라는 데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보호된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한국에서 전력이라는 건 대체할 수가 없었다. 한국은 전력이라는 거는 교육제가 아니었고 국내에서 생산돼서 국내에서 소비가 되어야 됐고 공급자는 영원한 한전이고 수요자는 국민들이고 이 영역에는 다른 업종 분야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였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보호받은 영역 속에 있으면서 그 자체적으로는 엄청난 소위 도제 그런 문화라든지 또 나름대로 내부적 혁신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낸 회사가 한전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저도 와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한전이라는 회사가 현재까지 있기까지의 정말 뒤에서 기여한 분들, 여러 과학자들이라든지 또 기술자라든지 또 그 경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면서 큰 기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내부적인 혁신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통섭에 의한 이런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과연 한전이라는 회사가 이런 상태로 앞으로도 100년을 계속 더 갈 수가 있느냐? 100년은 뭐 그거는 뭐 저 차체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이 상태로 더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너지와 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는 혁신과 거품이 반복되는 역사였다. 그 19세기까지 전부 다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 있다가 지금은 세컨티어로 다 물러난 국가들이죠. 특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 처해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소위 반짝 한 100년 내지 150년 동안 세계의 중심에 있던 나라였고, 그러면서 그 혁신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거품이 생기면서 세계 중심으로 사라진 나라입니다. 영국은 또 산업혁명이라든지 자유주의 경제체를 유지했지만 여기도 뭐 철도 투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남은 거는 이 네 나라가 축구 잘하는 나라다 하는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1등 자리를 뺏기면은 영원히 다시 찾는 게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국가뿐만이 아니고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여건에 대해서 항상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계 경제는 어떠냐? 뭐 간단히 얘기가 나가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이 많이 팽창을 했죠. 이런 유동성들이 소위 유동성 트랩을 만들면서 실물 경제, 수요 그 투자가 되고 소위 수요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지금 경제는 그 세계 경제는 굴러가지만은 뭔가 이 시점에서 큰 수요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주제를 못 찾고 있다. 신흥국에서 여러 가지 자본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바로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의 부메랑 효과가 오는 이런 어떤 악순환, 반복적인 순환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국내 경제는 어떤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대외적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금년도도 한 4% 내지 3.8% 정도의 성장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만은 2025년부터는 그 소위 잠재 성장률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에서 제일 꽁찌입니다. 꽁찌. 0.55%까지 떨어지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건가? 저는 에너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원 대표께서 지금 이끌고 계신 에너지 미래 포럼의 중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지수로 봐서도 그 세계 지식자산 기구에서 발표한 혁신 지수로 봐서도 한국이 18위라고 그래요. 이거는 2012년도에 12위보다 떨어졌고 2013년도는 21위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혁신 지수도 지금 수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혀 좋아지지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콘트라TF가 50년 주기로 세계 경제를 갖다 리드했던 산업을 갖다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제1의 물결이 면화 철 방적 기구, 2가 철도 증기기관, 그다음에 3이 강철 중공업 전기, 4가 석유 자동차고 5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엘빈 토플러는 이걸 갖다 세 개로 나눴죠. 그래서 제3의 물결이 지식청 정보사회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 정보통신 분야의 어떤 수요가 둔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는 제6의 물결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세계 탑 15개 기업 중에서 2007년까지 에너지 기업의 비중은, 매출 비중은 46% 정도 됐었어요. 그런 게 2013년도에는 66%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기술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 또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제일 많이 어떤 분야보다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분야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비중이 커지고, 현재도 탑 15개 기업 중에서 9개 기업이 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건, 첫째는 세계 인구 증가, 2012년에 70억이 35년에 87억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7% 성장을 이루고 도시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다.
특히 슈퍼시티 2천만 이상의 그 도시가 중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35년까지 2035년까지 8개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2011년 대비 35년까지 35%가 늘어난다.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다른 산업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어나고 선진국보다도 미국은 매년 한 0.1% 정도쯤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0.2%씩 감소가 됩니다. 반면에 BOC 국가는 연 1.8%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그 에너지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물질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한다. 여기 도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목재의 시대, 그 다음에 석탄의 시대, 석유의 시대, 가스의 시대, 전기의 시대, 신재생의 시대. 각각 30년 내에 50년 정도. 특히 그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가스의 시대를 새로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마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수염이 자라려면은 수염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그 성인이 되려면 한 10몇 년을 갖다 안에서 안 보이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자라는 게 수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에너지 분야도 일단 어느 정도 성숙되면 굉장히 빠른 전환 체제를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아마 제가 작년 여기 계신 분들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계 에너지 총회 대구에서 열린 에너지 총회에 참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세계 그 에너지 굴지 기업의 대표들이 다 참석한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많이 쌓였던 에너지 분야의 변화, 에너지의 어떤 지도의 변화, 에너지 믹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그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산업의 모습, 미래 산업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계 에너지 분야 CEO가 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의 출현으로 에너지 전환이 과속화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와 기후 변화가 이끄는 새로운 전환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1880년대 전기가 상업화가 성공하고 지금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전기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전기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1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1960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 전기 소비량이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전기 소비량의 3.7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전기의 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팽창하고 있다. 이 옆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1년대 전기 소비가 9%였던 게 11년은 18%, 2035년은 22%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것은 산업용, 수송용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혁신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 과거의 혁신이라는 것은 만들면 팔리는 때 고성장 풍요 시대에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면 그것이 기술, 시장, 제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다. 그다음에 한정된 자원, 최소 자원을 투입할 필요를 느끼고 자원 희소성과 비효율성이 이게 혁신의 어떤 주체, 기회가 되어야 되고 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한 그런 혁신이 미래의 혁신의 중심이 된다. 저는 그래서 제품 생산에 사용된 자원의 1%만이 정상 제품이고 99%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쓰레기로 버려진다.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지구가 100년도 갈 수가 없다 하는 게 유엔의 평가고 그래서 유엔에서 소위 SE for 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정말 지구적 차원으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작년 에너지 총회에서 있었던 3 트릴레마, 접근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경유 1리터를 생산하는데 물 발자국, 물이 7리터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석탄 화력 1kWh를 생산하는데 27리터 물이 소비가 되고, 자동차 1만 마일 뛰는데 CO2가 3,729kg, 또 세탁기를 돌리는데 연간 120kg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활동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지 기업은 미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물 발자국, 탄소 발자국 등 보이지 않는 자원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죠. 그럼 어떤 세상인가 유교 물결은? 자원 소비를 최소화해야 되고, 또 제품이 아닌 서비스 판매,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가장 큰 그 주제로 하면서, 이런 에너지 혁신을 통해서 현재 지지부진하고 불확실한 세계 경제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야 될 그런 세상이 이게 제6의 물결이고 달라지는 세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오느냐? 첫째는 에너지가 앞으로 에너지 절감 잠재량 2035년까지 앞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 증가율 중에서 22%는 감소할 수가 있다. 충분히 감축할 수가 있다. 온실가스도 70%까지 감축할 수가 있다. 그것은 22% 감소는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72%를 감축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12%, 기타 16%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은 에너지 효율, 이 효율 의무 EERS라고 그러죠. 이걸 정책 수단으로 대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피크 때 15% 정도는 충분히 에너지를 감축할 수가 있겠다. 특히 가장 여러 산업 분야에서 건축 분야, 빌딩 분야가 현재는 에너지 효율이 고려가 안 된 이런 건축물들이 많고, 이 분야에서 최고 82%까지 효율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에서 이제는 수요 관리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그것이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로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컨설팅 분야라든지 전력 설비 진단 및 사고 지원 서비스,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요금제 도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만 하더라도 2억 9천만 개가 됩니다. 2억 9천만 개. 2억 9천만 개를 통해서 저희는 좀 더 그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전략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앞으로 한전 또 내지는 우리 에너지 분야가 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수요가 신흥국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중동 메나 지역 이런 쪽으로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좋은 기회다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UAE 대통령 가실 때 저도 같이 따라갔었습니다만, UAE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우디를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카자흐스탄을 이제 가게 됩니다만, 그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전력공사 사장을 만나고 그 전력공사 사장이 바로 다음 주에 또 한국을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사우디의 전반적인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한국 캡코가 와서 참여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도 해주고 인력 지원도 해달라 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큰 투자죠. 큰 비즈니스고 또 장기간 갈 수 있는 비즈니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아마 저는 각국에서 초청하는 대로 간다면 1년 내내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트라 전에 코트라 사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보다 더 해외에서 한전 사장을 부르는 수요가 더 커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서 특히 뭐 대부분 개도국입니다. 대부분 개도국인데 그만큼 폭발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특히 전력 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고 자기들 전력 시설에 맞는 스펙은 한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빨리 짓고 빨리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한전만큼 건설과 운영과 또 메인터넌스 설계와 이걸 다 한 그런 회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와서 만들어주고 운영해주고 최소한 뭐 아마 화력 발전해도 20년은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UA 같은 경우 60년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참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과거와 같이 단품으로 수출해 가지고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물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상품들이 많지만은 과연 우리 휴대폰 가지고서는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계속 세계 시장을 갖다 우리가 먹어갈 수 있느냐. 우리 조선사업이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큰 중국을 따돌리고서는 마켓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래 볼 때는 결국 우리는 이런 복합적인 수출, 전력 분야, 그러니까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플랜트를 해외에 짓는다든지 하면서 설계부터 기자재, 설계, 건설, 기자재, 부품 또 그다음에 이제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말하자면 복합 수출이 돼야지 우리가 먹고 살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23%를 갖다 한전의 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한 1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당장 에너지 자금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워낙 급하고 다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 중소기업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대부분의 그 에너지 분야, 특히 전력 기자재 분야 같은 경우는 그저 한전만 바라보고 지금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그 이름을 알리고 어떻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한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과 같이 나가서 또 한전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민간 기업도 들어올 겁니다. 민간 기업과 같이 나가서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업 혼자만 가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뭐 자동차라든지 혼자 나가가지고서는 성공한 해외 투자를 성공한 이유가 없습니다. 참 우리 중소기업 정말 그 능력 있는 중소기업과 같이 가서 동반 진출해가지고서는 많은 그 성공 모델을 이뤄낸 것처럼 전력 분야도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변화는 저는 그 세계 에너지 시장이 선진국에서 이 개도국 신흥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마트 에너지 시장과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에너지 저장 등이 AMI라든지 DR 등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실용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력 저장지,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KDI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그 FR 주파수 조정을 위해서 바로 금년부터는 사업자 입찰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소위 변전소에 부착이 돼서 가동 운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단계까지 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그리드도 지금 소위 보급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일가스 개발 및 환경규제 강화로 글로벌 연료시 시장도 소탕 중위에서 가스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해 과거에는 전혀 말하자면 그 서로 섞이지 않던 이런 분야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KT랑 현대건설이나 도요타라든지 이런 게 다 에너지 분야의 영역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V2H라고 그러죠. Vehicle to Home 해서 자동차에서 절약된 그 전기를 가정에 공급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현대건설도 BEMS라고 그러죠.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이제는 아마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만큼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하는 이런 광고를 안 붙이고선 과연 에너지가 그 아파트가 팔 수 있겠냐, 이런 것들 인식들을 하고 있고, 실제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 영역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세계 시장은 2017년까지 연평균 28%씩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그 1년에 28%씩 늘어나는 그런 유망 업종이 또 다른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한전도 이런 분야, 아까 조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신흥국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새로운 산업 분야로 한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전은 과연 한 가지 전기 하나만 팔아서 현재까지 끌고 온 이런 업태로서 지속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에는 뭐 금년 11월 달에 나주로 가게 됩니다. 나주로. 아시겠지만 나주로 가게 되면서 저는 그냥 단순한 어떤 본사 이전 차원을 떠나서 한전의 기본적인 모델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새로운 나주 시대에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도요다시에 자리 잡으면서 그 완전히 그 자동차 산업의 어떤 메카로 만든다든지 실리콘밸리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 한전이 나주로 가면서 그 지역에 어떤 또 에너지 밸리 같은 걸 형성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좀 뿌리가 내리도록 하지 않으면은 참 한전 지속 가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우리 그 전력 시장에 대해서 아마 많은 다른 기업들이 소위 참여를 하고 또 이용을 하고 개방하는 것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한전 자체의 지금까지 어떤 독점적인 경쟁력, 독점적인 이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좀 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변모해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그렇게 개방을 하면서 한전도 또 다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하자면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 같은 것도 저는 한국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100년 전에 에디슨이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뉴욕의 마나탄에 전기차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다 했는데 그 포드의 그 T카가 나오면서 밀렸잖아요. 밀리고 그 전기차는 그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재등장하고 있는데, 그 에디슨이 만든 전기차 세 대 중에서 그 남은 게 세 대인데 한 대가 우리나라 강릉의 개인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쩐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진짜 만들어서 보급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유리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 기술이 뛰어나고 배터리 제조 기술도 뛰어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완그리드다.
완그리드. 전국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촘촘하게 진짜 CLP줄까지 그냥 그 아주 적은 송배전 손실률을 가지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그 충전이 가능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설을 더 갖춰야 되고 또 그 전기차를 위한 요금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기본 인프라는 아주 잘 되어 있다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개 가닥이 전부 다 주파수가 다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요다에서 충전한 차가 오사카 가서 충전이 되느냐? 그것이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광활해 가지고서 거기도 송전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그게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충전이 되고 그 심야에 전기요금 쌀 때 충전해 가지고서는 주부가 차를 몰고 가다 피크 타임에 남는 것을 한전에 다시 팔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참 어찌 보면은 V2G, Vehicle to Grid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보완이 돼야 하고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한전이 할 일도 찾아보면은 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미래의 꿈이 되겠지만은 새로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소위 화석 연료가 100년도 안 넘었다. 매장량이 뭐 하긴 뭐 50년도 안 남았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린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2010년 전 세계에서 5%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데 2015년도에 2020년도는 15%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환경이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소위 급속한 기술 발전과 또 여러 개 경제성 확보가 결국은 지금 몇 년 동안은 지난 2011년, 12년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서 많이 위축됐던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다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잠재량의 0.07%만 전기화한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 소비를 충당할 수가 있다.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그리고 우주로 참 그 영역이라는 것은 참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육상 풍력에서 처음에는 대단히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지형 태양광 발전을 이루다가 지금은 분산형 태양광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건물의 옥상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소위 분산 전원을 이뤄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 그 다음에 공중 풍력, 알래스카의 공중 풍력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 태양광을 소위 마이크로파로 송전해서 받는 기술도 연구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에너지 분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여기 그 표에 나온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고 계속 확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 신재생 에너지 중심도 태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저희 한전 쪽에서는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한전과 또 한전의 그룹사들이 큰 몫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할 분담이 돼서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한전은 역할 분담으로 발전을 안 하는 쪽으로 현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막대한 투자가 들고 그 다음에 자본의 회인 기간이 상당히 길고 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결국은 한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전과 한전 관련사들이 42조 5천억을 2020년까지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재생 목표의 72%를 풍력이라든지 또 태양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지열, 조류, 조력 또 IGCC, SNG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욕구 분출, 그리고 각종 갈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항상 그것을 같이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 수용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어저께 밀양에 가서 그러니까 그제 갔군요. 그제 가서 어제 늦게 올라왔습니다만 그 밀양의 송전탑 건설 참 10년을 끌어왔던 거죠. 어제 날짜로 전 구간 공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30개 마을 중에서 이 28개 마을이 다 합의를 해줬고 그 철탑 52개가 건설돼야 되는데 47개가 다 지금 건설 내지는 이미 건설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건설 중이고 5개가 그 완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 또 내지는 뭐 외부 세력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철탑을 박을 자리에 운막을 지어놓고선 거기서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어제 그게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돼서 이제 공사가 개시가 되는데 물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험난한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을 거라 어려운 대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것도 그냥 과거의 이 국책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소위 주민의 수용성을 바탕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이뤄내지 않으면은 참 추진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 16% 올린다고서는 결국은 정부가 무너졌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진짜 정전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을 갖다 끝내 못 짓고 계속 지금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개방적 혁신, 진짜 이제 그 에너지 분야도 소위 인문학, 사회학, 또 종교라든지 각종 인접 분야하고 통섭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함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에너지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갖다 빅데이터를 활용을 통해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고 요금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의 변화, 산업 간 경계 파괴와 공공 역할 강조의 메가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BP, 브리티시 페트롤륨이죠. 요걸 요새는 비욘드 페트롤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석유, BP가 이제 전력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엑슨모빌이 석유에서 전력으로 가고 있고, EDF가 전력에서 가스로 가고 있고, 이 GDF 스웨즈가 가스에서 전력으로 가고 있고, 에너지 분야 내에서도 많은 그 경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그것이 당장 오늘 내일 닥치는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겠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한 어떤 이 섹토럴리즘 같은 게 뭐 엄연히 그 존재하는 현실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다 우리 계속 확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거 분할 경쟁 민영화 등의 편의적 구조 경영 개편의 한계, 또 우리 환경을 고려한 경쟁 전략이 필요하고 글로벌 전력사 대응화에 대비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할 필요가 있고 전력산업도 상하이로 기능 결합으로 범위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타부가 지금까지 타부라는 또 한 가지 특히 전력 분야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게 소위 아일랜드, 한국은 전력 아일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바다로 막혀 있고 위는 또 북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여름같이 굉장히 전력 수급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할 때 이럴 때 어디 중국 같은 데서 값싼 전기 좀 우리 받아왔으면 얼마나 이걸 갖다 수급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절대 성역처럼 생각했던 이것도 지금은 서서히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그 진도와 제주도 간의 해저로 지금 우리 전력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많은 투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전력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손정희 씨나 이런 사람들 저도 가서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매우 간절하게 그 소위 한반도를 통해서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이 전력망에 대해서 전력망 소위 슈퍼그리드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이쪽 이 서부 지역, 규슈 지역이라든지 그 관서 지역과 한국의 동남부 지역 간에 이 전력이 연결될 경우는 굉장히 큰 경제 공동체도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미 그 지역은 한국의 울산이나 창원의 경제적 부품이라든지 기자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쪽에 일본의 동부 지역에서 수송되는 어떤 그쪽에서 오는 어떤 물류 코스트보다도 한국으로 100길로 오는 그 코스트가 훨씬 적거든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에너지의 교류, 일본은 또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2.6배 비쌉니다. 그 충분히 교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등등 우리도 이제 이 전력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 글로벌 슈퍼그리드라고 보십시오.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때다. 저희 한절 전력산업 미래, 특히 캐코의 미래는 어떨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간 경계가 점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간 경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그리드 이런 걸 통해서 좀 과거랑 다른 모습을 취했고, 공급자 소비자 역할, 그 역할의 경계, 이것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전략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굉장히 다른 어떤 에너지의 그 소위 시장과 에너지 산업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국민 개개인이 국민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정부나 우리 그 산업계, 특히 이런 포럼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우리 한전의 미래는 여기 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새로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 물론 이제 한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의의는 전력 수급의 안정이죠.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뭐 이런저런 새로운 분야를 한다는 것은 소위 기본을 벗어나는 거니까, 전력 수급의 안정, 또 한전의 어떤 공공성 이런 걸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또 한전 자체의 어떤 사업 영역뿐만이 아니라 한전이나 우리 그 전력 산업, 에너지 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서 가장 지금 빨리 다가와서 바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나는 에너지 분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캐코의 해외 분야의 인력도 저희는 뭐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한 거는 그 해외 비즈니스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 특히 에너지 분야 아주 희망이 난 뭐 모르겠습니다. 자원개발 이런 분야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한전이 현재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그 전력 산업은 100% 다 흑자를 내고 있어요. 흑자도 우리가 차입했던 거 다 조기 상환하고 있고, 굉장히 그리고 뭐 여러 나라에서 뭐 한국을 견제도 하지만은 또 한국을 코어를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협상할 때도 충분히 그 이익률이 보장되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급 보증이라든지 전력을 공급하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국가가 사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갖다 저희 한전은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슈퍼그리드와 남북 협력을 통한 동북 에너지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또 할 생각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에는 한전이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산업 간 융복합 적응,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모색해서 저희는 글로벌 탑 유틸리티 기업으로 2020년에는 매출 85조, 자산 126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주가 2만 4천 원 하던 게 얼마 전까지 한 4만 2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요새는 뭐 전반적으로 떨어진 추세에서 한 4만 원대에 지금 가 있는데 공개된 주식의 한 50%쯤 되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사요. 사는 게 외국인들이 한 해에 조금 흑자가 났다고 사는 건 난 절대 아니라고 봐요. 한전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다. 한전의 어떤 미래 기업 가치를 보기 때문에 한전 주식을 산다. 그것은 아마 지금같이 그냥 계속 그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올려주는데 모든 그 한전의 어떤 명운을 거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그럴 거예요. 근데 한전이 새로운 분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그 앞으로 나갈 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 또 내지는 해외 사업 분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빚을 갚아간다는 거죠. 가장 참 저희가 한전 사장으로서 어려운 거는 소위 빚덩어리 회사가 무엇을 하겠느냐. 조금만 복지를 준다 하더라도 다 방방경영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말 그 적자가 나면 어디가 행세를 못해요. 금년도에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넘습니다. 1을 넘고 그동안에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작년에 0.2였고 그냥 1을 넘고 아마 몇 년은 지금 현재 프로젝션을 하면은 1.8까지 갈 거로 봅니다. 이걸 외국인들은 아는 거죠. 굉장히 앞으로 빚을 갚아가면서 우량한 기업이 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전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한전의 기업 가치를 그렇게 높이 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1년 반 사이에 거의 2배 정도, 2배까지는 안 되는 거 한 1.7, 8배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중소기업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총이라든지 자산 규모 이런 게 한 민간기업 다 합쳐서 한 5등권쯤 됩니다. 지금 4, 5등, 4등에서 6등 사이인데 그런 사회적 역할을 또 한전이 해야 된다. 공헌이라든지 많은 기회도 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소기업과 같이 진출, 국제 경쟁을 갖추자. 오늘도 빅몰이라고 해서 한전의 브랜드를 캐코 트러스티드 브랜드라고 해서 브랜드를 부여를 해줍니다. 제가 코트라 사장 때 이제 그 코트라 브랜드를 갖다 중소기업에 부착해준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코트라 브랜드보다 캐코의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대단히 강해요. 브랜드 파워가.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외 동반 진출을 하고 필요한 기술 혁신 역량도 제거해주고 해외 판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한전남대로 새로운 또 나주 시대를 맞아가지고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 이걸로 마치고 우리 이재용 대표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 에너지 미래 포럼의 계속적이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에코 글로벌 에너지 박창호 대표입니다. 어저께 조선일보 경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전이 굉장히 흑자가 너무 많이 나서 흑자 처치 곤란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결산이 한 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30년간. 근데 오늘날 지금 많이 적자라 해가지고 동네 북이 되다시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나고 있나 보면은 판매 사업에서 그 문제가 나온 거냐, 생산을 하는 전력
회사의 전력 생산 공장, 소위 발전사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전력 거래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적에 팔 적에 어떤 그 원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적자가 났느냐? 여기에 지금 신문에 보면은 내년부터 3년간 8%씩 오른다 그랬습니다. 3년간 8%. 이미 벌써 4%, 8% 올랐습니다. 이 신문이 근거 없이 낸 건 아닌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왜 한전이 지금 적자가 돼가지고 왜 이 판매 사업에서 이걸 다 지금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느냐? 생산 공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판매 사업소가 있느냐?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마 좀 답변하기 곤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건 좀 꼭 알고 싶습니다. 생산 공장은 가만히 있거든. 근데 판매 사업 지금 한국전력은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적자를 다 지금 다 안고 있어.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 판매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 뭐 한전이 어떤 그 경직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내외적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 요금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떻든 간에 그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여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때가 되면 총론은 맞지만 또 강론은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돼서 적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요금 체계가 원가를 반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이 정착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한전도 스스로 자구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누이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겁니다. 결국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을 찾아야 되고 또 해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간신히 좀 흑자를 냈고 금년은 조금 더 많이 날 거로 대체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까지 6월 달까지의 어떤 전력 판매 실적이라든지 또 그 소위 이익률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에 맞춰서 우리 주주들한테 대해서도 좀 더 나은 배당을 하고 또 더 나은 그 투자를 해나갈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이재원 대표님의 맺은 말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조한익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조한익 사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미래 포럼인데 왜 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시각을 저희들한테 오늘 아침에 새롭게 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도 그렇지만 에너지 기업이 고성장 기회가 있으면서도 변화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상품 수출에서 이제 서비스 수출로 또 서비스 수출에서 이제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수출로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6의 물결에서 바로 그런 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거를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1시간 강의 동안에 저희들한테 암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익했고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씀 해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조한익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 또 7월 10일 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차 에너지 미래 포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